그 여자는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던 오후. 한도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응시하고 있었다. 72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작년 가을 퇴직 후 찾아온 뇌졸중은 그의 오른쪽 다리와 팔의 자유를 절반쯤 앗아갔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석 달.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본 분이 오늘 오신대요. 아들 한기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48세 서울의 중견기업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그는 이틀 전 급히 내려왔다.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간병인을 알아보느라 분주한 이틀이었다. 또 다른 사람이냐? 도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지난주 온 사람은 그분은 아버지께서 힘들어 하셔서 기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이었다. 지난주 온 간병인은 지나치게 친절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큰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고 도현이 뭘 하려 할 때마다 안 돼요, 위험해요 하며 제지했다. 도현은 사흘을 버티지 못하고 그녀를 내보냈다. 병든 몸은 참을 수 있어도 존엄이 무너지는 건 견딜 수 없었다. 이번 분은 경력도 많으시고 아버지 같은 환자분들 많이 돌보셨대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이도 좀 있으세요. 45세시래요. 도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 앙상한 감나무 가지가 보였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 나무에 올라가 감을 땄었다. 이제는 저 나무를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제가 나가볼게요. 기석이 서둘러 나갔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차분한 톤이었다. 기석에 설명하는 소리. 여자의 짧은 대답. 신발 벗는 소리. 도현은 긴장했다. 또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일상에 들어온다. 자신의 나약함을 목격할 누군가가 온다. 문이 열렸다. 아버지, 정밀한 선생님이세요.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키는 보통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검은색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 눈에 띄는 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보는 눈빛에 있어서 도현은 묘한 느낌을 받았다. 동정도 호기심도 아닌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미란입니다. 그녀가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도현이 겨우 대답했다. 제가 오늘부터 선생님을 돌봐드리게 됐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는 담담했다. 지나치게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도현은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지난주 그 사람처럼은 아닌 것 같았다. 기석은 간단히 집안 구조와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했다. 약 먹는 시간, 식사 준비, 물리치료 스케줄. 미라는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은 적었고 필요한 것만 물었다. 그럼 전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가야 해서요. 아버지, 불편한 거 있으면 미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알았다. 도현이 짧게 답했다. 기석이 나가고 방 안에는 도현과 미란 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라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창가에 화분,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에 꽂힌 책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김광석을 좋아하시나 봐요? 도현은 깜짝 놀라 그녀를 봤다. 책장 맨 위, 먼지 쌓인 CD 케이스를 가리키고 있었다. 김광석 다시 부르기. 20년도 넘은 앨범이었다. 어떻게? CD 케이스가 보여서요. 미란이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30 즈음에요. 선생님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이등명의 편지. 도현은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저 케이스를 저기서 봤을까? 거리도 멀고 먼지도 쌓여서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아, 좋은 노래죠. 미란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중에 들으실래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뭔가 이상했다. 이 사람은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편안할까? 아니, 편안하다기보다는 익숙하다는 느낌이었다.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란이 시계를 보고 말했다. 약은 저기 서랍에. 도현이 침대 옆 협탁을 가리켰다. 아니요. 위쪽 서랍이요. 왼쪽 두 번째. 미란이 자연스럽게 말하며 옷장 쪽으로 걸어갔다. 도현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는 정확히 약이 있는 곳으로 갔다. 옷장 위선반, 왼쪽 두 번째 칸. 기석도 모르는 곳이었다. 도현이 혼자 숨겨둔 비상약이 있는 곳. 혹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필요할까봐 넣어둔 그곳.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란이 약통을 들고 돌아서며 고개를 갸웃했다. 예, 내가 거기 약 있다고 말 안 했는데. 아들도 모르는 곳인데.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라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다. 아, 그냥 보통 어르신들이 그런 곳에 두시더라고요. 경험상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경험상이라니. 죄송해요. 제가 실례했네요. 미란이 약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익숙한 기분이 들어서요. 이 집이 익숙하다고요? 도현이 날카롭게 되물었다. 우리 집에 와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미란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이에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도현은 그녀의 눈을 읽으려 했다. 거짓말을 하는 걸까? 뭔가 숨기는 걸까?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그럼 어떻게? 모르겠어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상해요. 여기 와서 마치 전에 와본 것처럼 느껴져서. 도현은 입을 다물었다. 뭐라 더 물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약 드세요, 선생님. 미란이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시간 지나면 안 좋아요.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았다. 미란이 부축해 그를 일으켰고 약을 먹도록 도왔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다. 아프지도 불편하지도 않게 정확한 힘으로 지탱해줬다. 약을 다 먹고 나서 도현은 다시 누웠다. 미라는 조용히 정리를 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혼자 남은 도현은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정말 처음 온 간병인일 뿐일까.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어둠이 천천히 깔리고 있었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뭔가 시작된 것 같았다.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일주일이 흘렀다. 미라는 도현의 집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아침 6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죽을 끓였다. 도현이 좋아하는 호박죽이었다. 소금 간도 정확했다.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도현은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그저 편하게 받아들였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선생님. 창문 좀 열까요? 그러시오. 미란이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11월 말의 아침은 쌀쌀했지만 햇빛은 따뜻했다. 도현은 침대에 기대앉아 죽을 떠먹었다. 미라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선생님, 약 드셔야죠. 알고 있소. 미라는 약통을 열고 정확한 개수를 꺼냈다. 도현은 그녀가 이제 자신의 약을 외우고 있다는 걸 알았다. 혈압약 2알, 당뇨약 1알, 혈액순환제 1알. 선생님, 전에 교사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소. 국어 교사였지. 책을 많이 읽으셨겠네요. 뭐, 그랬지. 미라는 책장을 바라봤다. 저기 있는 시집들, 제가 읽어드릴까요? 심심하실 때. 도현은 놀라서 그녀를 봤다. 시집을 예.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또박또박 읽을 순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소. 미란이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시 좋아해요. 윤동주 시인. 도현의 가슴이 뜨끔했다. 책장 한켠에 윤동주 시집이 있었다. 낡고 누렇게 바른 책. 20대 시절부터 읽던 책이었다. 어떻게 알았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또 그 말이었다. 느낌. 도현은 더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서울 한기석의 사무실. 여보세요, 자기야. 전화기 너머로 아내 이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늘 아버님 댁에 다녀왔거든. 응. 알아. 김치 갖다 드린다고 했잖아. 그게 선영이 잠시 망설였다. 그 간병인 선생님 말이야. 미란 씨. 왜?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아닌데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뭔가 좀 이상해. 기석은 한숨을 쉬었다. 아내는 원래 예민한 편이었다. 특히 새로운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강했다. 뭐가 이상한데? 눈빛이. 당신 그 사람 눈 제대로 본 적 있어? 눈. 응. 우리 볼 때 표정이 달라. 아버님 앞에서는 착하고 조용한데 우리 보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야. 무슨 소리야. 그냥 사람 얼굴이 그런 거지. 아니야. 선영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진짜로 뭔가 있어. 당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미란 씨는 일도 잘하고 아버지도 편애하시잖아. 그게 더 이상하다고. 일주일 만에 그렇게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어? 아버님 약도 외우고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처음 온 사람이 어떡해? 기석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것도 조금 신기하긴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심할 이유는 없었다. 경력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지. 환자 케어를 워낙 많이 해봐서. 그래. 선영이 한숨을 쉬었다. 근데 당신 이번 주말엔 꼭 내려가. 알았어. 토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기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차갑게 솟아 있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 기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내가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날 밤, 도현의 집. 미라는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도현은 이미 잠들었다. 집 안은 고요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미라는 도현의 방문 앞에 섰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다. 도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약 때문이었다. 수면제가 섞인 혈압약을 먹으면 아침까지 깨지 않았다. 미라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이 책상 쪽을 향했다. 오래된 원목 책상, 서랍이 3개 달려 있었다. 그녀는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도현은 깨지 않았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다. 부동산 등기부, 은행 통장, 보험 증서. 그리고 그 밑에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 미라는 그것을 꺼냈다.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유언장이 있었다. 2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나 한도현은 본 유언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유언함. 첫째, 내 모든 재산은 아들 한기석에게 상속한다. 단,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사후 5년간 매각하지 말고. 둘째, 미라는 천천히 유언장을 읽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언가 다짐하는 듯한 표정. 결국 다 당신 아들한테 주는 거지. 미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도현이 자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녀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조심스럽게 서랍에 도로 넣고 방을 나왔다. 문을 닫고 나서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복도 끝, 거실 창문 너머.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이야기를 끝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선영이었다. 그녀는 저녁에 아버님 댁을 다녀간 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미란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선영은 숨을 죽였다. 미란이 도현의 방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 바로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당장 아버님 댁으로 와. 뭐? 지금이 몇 시인데? 한기석,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내 말 들어. 그 여자 이상해. 방금 아버님 방 들어가서 뭔가 뒤지는 거 봤어. 기석은 잠이 확 깼다. 뭐라고? 유언장인 것 같아. 서랍 열고 뭔가 꺼내서 보더라고. 그리고 표정이 표정이 어땠는데? 무서웠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기석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알았어. 지금 간다. 당신은 일단 집에 있어. 응. 조심해. 전화를 끊고 기석은 재킷을 집어들었다. 서울에서 아버지 집까지는 차로 3시간. 새벽이 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미라는 대체 누구인가? 다음 날 아침,
기석은 새벽 5시에 아버지 집에 도착했다. 피곤했지만 긴장 때문에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미란이 일어날 시간까지. 6시. 집 안에 불이 켜졌다. 미란이 일어났다. 기석은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미란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다. 기석은 거실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어젯밤 선영이 말한 무서운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미란 씨, 미란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아, 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일찍 출발했어요. 아버님은 아직 주무세요. 알아요. 기석이 다가갔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란의 얼굴에 경계하는 빛이 스쳤다. 무슨 일이신데요? 어제 아버지 방에 들어가셨죠? 미란의 표정이 굳었다. 예, 제 아내가 봤어요. 아버지 서랍을 열고 뭔가 보시는 거. 침묵이 흘렀다.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기석을 바라봤다. 유언장이었죠? 기석이 물었다. 예, 미란이 천천히 대답했다. 맞아요. 왜 보셨어요?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기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의 유언장을 멋대로. 미안해요. 미란이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어요. 기석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미란은 고개를 숙인 채였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떨리지 않았다. 사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다. 미란 씨, 대체 누구세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기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기석은 무언가 다른 걸 느꼈다. 분노, 그리고 슬픔. 저요? 미란이 차갑게 웃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전 당신을 알아요. 한기석 이사님, 5년 전 청송요양원 폐업시킨 거 기억하세요? 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청송요양원. 5년 전 그가 담당했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낡은 요양원이 있던 땅을 매입했어서 상가 건물을 지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래였다. 요양원 측도 동의했었다. 아니, 동의하게 만들었다. 그 요양원에 제 어머니가 계셨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말기암 환자였어요. 옮기면 안 되는 상태였죠. 그런데 당신네 회사가 요양원을 폐업시켰어요. 환자를 다 내보냈죠. 우리 엄마는 이송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기석은 말을 잃었다. 그 사건, 기억났다. 당시 환자 한 명이 이송 중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없었다. 요양원 측 과실이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맞아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론 당신 책임 아니죠. 그냥 사업이었죠. 돈 되는 땅이 있었고, 거기 불편한 요양원이 있었고, 치웠을 뿐이죠. 미란 씨, 그런데요, 사장님, 미란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사건이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렸잖아요. 우리 엄마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 아버지는 편안하게 집에서 간병을 받고 계시네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예요? 복수? 미란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했어요. 이제 당신들한테 내가 필요할 차례잖아요.
기석은 뒷걸음질을 쳤다. 이 여자는 위험했다. 당장 나가주세요. 싫어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미란은 태연했다.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유언장 본 것만 갖고 뭘 어쩌게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절 내보낼 거냐고. 기석은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미란을 좋아했다. 편애했다. 미란을 내보내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나가세요, 미란 씨. 다른 간병인 구할 거니까. 안 돼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전 여기 있을 거예요. 끝까지. 둘의 시선이 부딪혔다.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그때 도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기석아, 왔니? 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미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도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침에 기석과 미란이 나눈 대화가 문틈으로 들렸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도현의 귀는 아직 멀쩡했다. 청송요양원. 제 어머니가 계셨어요. 당신네 회사가 폐업시켰어요.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현은 5년 전을 떠올렸다. 기석이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자랑하던 날. 아버지, 이번 건으로 승진할 것 같아요. 기뻐하던 아들의 얼굴. 그게 청송요양원 건이었던가? 도현은 휠체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알아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오전 10시 미란이 방에 들어왔다. 선생님, 아침 드셨어요?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란 씨, 도현이 그녀를 불렀다. 잠깐 앉으시오.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도현은 그녀를 바라봤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던 여자. 이제는 비밀을 품고 있는 여자. 당신 어머니 요양원에 계셨다고 들었소.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들으셨군요. 문이 얇아서 말이오. 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내 아들이 그 요양원을 폐업시켰다고.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미란 씨, 나한테 직접 말해 주시오.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긴 침묵이 흘렀다. 미란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 어머니는 폐암 말기였어요. 5년 전 청송요양원에서 치료받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요양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한 달 안에 퇴원해야 한다고, 건물을 헐어야 한다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우리 엄마는 옮기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동하면 위험하다고.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도현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다른 요양원을 알아봤지만 우리 엄마를 받아줄 데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엄마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국 멀리 있는 곳으로 이송했어요. 앰뷸런스로 2시간. 그날 엄마는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미안하오. 도현이 말했다. 아니에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하지만 내 아들이 미란이 도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선생님의 아드님이 그 프로젝트 담당이었어요. 한기석 이사. 그분이 요양원 땅을 매입했고 환자들을 내보냈어요. 도현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요. 처음엔 그랬어요. 미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집에 들어와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우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미란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선생님을 보면 그냥 복잡해요. 선생님은 착한 분이세요. 제가 돌보는 다른 어르신들처럼. 그런데 선생님 아드님은 내가 잘못 키웠어. 도현이 중얼거렸다. 내가 돈만 쫓으라고 했지. 성공만 하라고 했어. 그 결과 이거구나. 선생님, 미란 씨, 도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미안하오. 내 아들 대신 내가 사과하겠소.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복수를 다짐했던 여자가 지금은 그저 슬픈 딸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한기석은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미란을 어떻게 내보내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유언장을 본 것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그녀를 좋아했다. 문제는 그녀가 가진 정보였다. 청송 요양원 건, 5년 전 사건, 당시 언론에 잠깐 나왔다가 묻혔던 사건, 환자 1명 사망, 그러나 법적 책임 없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요즘 세상은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을 더 따졌다. SNS, 언론, 여론. 만약 미란이 이 사실을 퍼뜨리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알게 되면 기석 이사님, 네, 기석이 정신을 차렸다. 의견 있으세요? 아,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회의가 끝나고 기석은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다.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다. 전화가 울렸다. 선영이었다. 여보, 기석이 힘없이 대답했다. 당신, 그 요양원 얘기 사실이야? 기석은 멈칫했다. 어떻게 알았어? 미란 씨한테 들었어. 아까 아버님 댁에 갔었거든. 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당신, 그거 나한테 숨겼어? 그게, 환자가 죽었다며? 이송 중에? 그건 요양원 측 실수였어. 우리 책임 아니야. 책임. 선영이 비웃었다. 당신이 그 사람들 쫓아낸 거잖아. 갈 곳도 없는 환자들을. 사업이었어. 법적으로 문제 없었다고. 법.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지금 그게 중요해? 사람이 죽었는데? 기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나 실망했어, 한기석. 선영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여보, 당신 혼자 처리해. 나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전화가 끊겼다. 기석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오후 도현의 집. 도현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자료를 뒤지고 있었다. 미란이 부축해서 휠체어를 밀어줬다. 5년 전 신문 기사를 찾고 있었다. 여기 있구나. 도현이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기석이 보내준 신문이었다. 당시 그는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기사를 모아뒀었다. 한강개발, 청송부지 매입 성공. 복합상가 건립 예정. 그 옆에 작은 기사 하나. 요양원 폐업에 환자 이송. 80대 여성 사망. 도현은 눈을 감았다. 같은 날, 같은 신문에 아들의 성공과 누군가의 죽음이 함께 실려 있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소.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다 알아야 하오. 내 아들이 뭘 했는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 기석이 급하게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서재로 달려왔다. 아버지!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도현이 차갑게 물었다. 그 신문! 기석의 시선이 책상 위 신문으로 갔다. 왜 그걸? 내가 한 일을 보고 있다. 도현이 말했다.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어. 아버지! 기석이 다가왔다. 그건 오해예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사람이 죽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법! 도현이 소리쳤다. 오랜만에 내는 큰 목소리에 기침이 나왔다. 미란이 등을 두드려줬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도현이 아들을 노려봤다. 내가 요양원을 없앴고, 환자들을 내쫓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그게 자랑이냐? 전 회사 일을 한 거예요. 회사 일이면 사람 죽여도 괜찮아.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기석은 말문이 막혔다. 저기요, 사장님,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기석이 그녀를 쏘아봤다. 뭔데요? 저 증거 자료 가지고 있어요. 미란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시 요양원 내부 문서들, 환자 상태 기록, 그리고 사장님 회사가 보낸 퇴거 통보서. 기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어떻게... 엄마 유품에 있었어요. 미란이 말했다. 엄마가 억울해 하시면서 모아두셨던 거예요. 언젠가 써먹으려고. 그걸로 뭘 하려고? 원래는 미란이 잠시 망설였다. 언론에 넘기려고 했어요.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알리려고. 뭐? 기석이 소리쳤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에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진실을 알릴 뿐이에요. 당장 그거 내놔. 내가... 기석아, 도현이 아들을 불렀다. 그만해라. 아버지! 미란 씨 말이 맞다. 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진실은 알려줘야 해. 아버지! 저 망해요. 회사에서 잘려요. 그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야. 기석은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야. 하지만 내 잘못까지 감싸줄 순 없다. 아버지! 나가거라. 도현이 고개를 돌렸다.
내 얼굴 보기 싫구나. 기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외면했다. 평생 처음이었다. 기석은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소.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떻게 괜찮겠소. 그럼 하지만 옳은 일이오. 도현이 그녀를 봤다. 미란 씨, 언론에 넘기시오. 내 아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소.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요. 그날 밤, 선영은 집에서 짐을 쌌다. 옷,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기석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모습을 봤다. 당신 정말 가는 거야? 응, 선영이 대답했다.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야. 선영아, 이 안에 선영이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런데 지금은 같이 있기 힘들어.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알아.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충격이야.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어. 선영이 가방을 들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선영아, 기석이 일어섰다. 선영이 멈춰 섰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나 고칠게. 다시 시작할게. 알아. 선영이 작게 말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줘. 내가 생각할 시간. 문이 닫혔다. 기석은 혼자 남았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아내도 아버지도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기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같은 시각 도현의 집. 미라는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켰다. 이메일 작성 화면이 떴다. 조신이는 지역신문사 기자였다. 제목 청송요양원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제보.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끝났다. 한기석은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될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도현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노인. 미라는 눈을 감았다. 엄마의 얼굴도 떠올랐다. 미란아,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미라는 마우스를 움직였다. 클릭.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진실은 세상에 알려질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미라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었고 별은 보이지 않았다. 엄마, 그녀가 중얼거렸다. 제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창을 두드렸다. 사흘이 지났다. 기사가 났다. 지역신문 사회면에 작게 하지만 선명하게 5년 전 요양원 환자 사망 사건, 개발사 부실 이주 책임 논란. 인터넷에도 퍼졌다. SNS에서는 댓글이 달렸다. 분노, 비난, 연민. 한강개발이라는 회사 이름, 그리고 한기석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었다.
한도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핸드폰으로 기사를 읽었다. 아들의 이름이 보였다. 그 옆에 무책임한 개발, 생명경시라는 단어들이 붙어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미란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어젯밤에 많이 운 듯했다. 선생님, 죽 드세요. 미란 씨, 도현이 그녀를 불렀다. 앉으시오. 미라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았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 일, 이제 멈추게.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네, 기사 났소. 사람들이 알았어. 그걸로 충분하오. 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이제 그만하게. 하지만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장님은 아직 아무 처벌도 처벌은 받을 거요. 도현이 말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서. 그거면 충분하오.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선생님, 전 그냥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가 너무 억울해서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게 싫었어요. 알고 있소. 도현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미란 씨, 복수는 끝이 없소.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이어지지. 그러다 보면 당신 인생만 망가져. 그래도 미란이 얼굴을 들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지 않나요?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기억하게 해주지. 당신 어머니의 이름을 내가 남기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도현, 미란, 그리고 기석이 모였다. 기석은 수척해져 있었다.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승진은 취소되었다. 선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유언장을 수정하시겠다고요? 변호사가 물었다. 그렇소. 도현이 대답했다. 내 재산 중 3억 원을 따로 떼어두고 싶소. 용도가 장학재단 설립이요. 도현이 말했다. 이름은 정은혜 장학재단. 미란 씨 어머니 성함이요. 미란이 깜짝 놀라 도현을 봤다. 선생님, 매년 의료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하오.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 없게. 도현이 미란을 바라봤다. 미란 씨 어머니처럼 제대로 치료 못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선생님,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요.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법이고, 복수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하지만 이건 남지.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 제 목도 줄이셔도 됩니다. 도현은 아들을 바라봤다. 내 몫은 그대로 둘 거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넌 앞으로 5년간 매년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해. 그리고 환자 가족들 만나서 사과해야 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기석은 눈물을 닦았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기서가 네, 아버지. 사람이 먼저다. 돈은 나중이야. 도현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걸 잊지 마. 잊지 않겠습니다. 서류가 작성되었다. 도장이 찍혔다. 새로운 유언장이 완성되었다. 미라는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봤다. 복수를 위해 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혼란스러웠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천천히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도현의 집 마당.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였다. 미라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현은 휠체어에 앉아 그 옆에 있었다. 예쁘지? 도현이 말했다. 예. 미란이 대답했다. 엄마는 눈을 좋아하셨어요. 그래. 예. 눈이 오면 항상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둘은 한동안 말없이 눈을 바라봤다. 미란 씨, 네, 선생님. 당신 이제 어쩔 거야? 여기 계속 있을 거야. 미라는 한참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직. 돌아가도 돼요. 당신 삶을 살아야지. 복수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 그럼 선생님을 누가 돌봐요? 다른 간병인 구하지 뭐. 도현이 웃었다. 난 괜찮아.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더 있을게요. 도현은 미란의 손을 잡았다. 고맙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덮였다. 미라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도 돼요. 바람이 불었다. 눈송이들이 춤을 췄다. 어딘가에서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따뜻한 미소로 딸을 바라보며 엄마, 전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평온했다. 5년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도현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선생님, 감사해요. 뭐가? 저를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엄마를 기억해 주셔서. 당연한 일이야. 도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니까. 마당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만 남았다. 하나는 휠체어 바퀴 자국이었고 하나는 작은 신발 자국이었다. 눈은 그 위로 계속 쌓여갔다. 천천히 조용히 모든 상처를 덮으며 집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부엌에서는 미란이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거실에서는 도현이 즐겨 듣던 이등병의 편지가 흘러나왔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정은의 여사는 편안히 눈을 감고 있었다. 딸이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을 보며 눈은 밤새 내렸다. 세상을 새하얗게 덮으며 어제의 상처를 지우며 내일의 희망을 쌓으며 그렇게 겨울이 왔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함께 나누면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됩니다.